마무리는 그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2부에 오늘 그 대법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1부 마무리하면서도 그 짧은 부분들은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14일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파기환송되고 그게 뭐 길이 바뀌고 일련의 이 과정들 속에서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랄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많이 상실됐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저는 겁니까? 이거 구조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재판 다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았더니 원래 기록 안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 2심 판결문이랑 재판 연구관이 쓴 보고서 보고 판단한다는 건데 그러면 재판 연구관이 대법관 하면 되죠. 왜 대법관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은 이게 내 생사가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출된 최고 권력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건 대외 신인도랑도 관련이 돼 있고요. 국정 운영이랑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형사소송법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이거 아마 집권 초기부터 엄청 쥐고 흔들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비를 하고 공직선거법도요. 행위라는 거 일본법에서 차용했는데 일본에선 더 이상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규정이 있지만 100년 동안 기소한 건이 한 건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행위라고 해놓고 김문길 안다 모른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판사가 물었던 거예요. 검사님 이게 왜 행위인가요? 교유행위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묘한 말 잘 만들어요. 없는 한자가 만들어요. 네, 교유행위. 그 일본식 한자가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개혁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사법의 영역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니까 상권이 동등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든가 모든 이 민주주의적 절차와 구조를 보면요. 국회가 대의민주기관으로서의 요체입니다.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발목도 잡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라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좀 넌센스를 하나 좀 제안을 하자면은 대법원 우리 대법관들하고 알파고하고 법리 논쟁 한번 시합을 합시다. 과거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한테 지고 난 이후에 AI 얘기하시는 거죠? 바둑계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AI하고 법리 논쟁에서 지면은 대법관 없애는 걸로 합시다. 요즘 그 AI의 대명사는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은 챗GPT 얘기를 하는데 알파고 얘기하면 참 옛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합니다. 이세돌. 정확하게 얘기하기 자돌은 이세돌. 나 진짜 오늘 이 시간이 몹시 유쾌하네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법부의 개혁 얘기가 이제 결국은 마무리되는 이야기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권위가 있다면, 잃어버린 신뢰가 있다면 되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살려야죠, 당연히.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법조인들이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꺼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게끔 해줬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분명히 관찰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 증언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판사님들 사실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판사들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 재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사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저희가 미친 듯이 대법원에 선고일수도 쓰고 뭐도 쓰고 하지만 그 하나도 사실은 소용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히 알려드린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 왜 뭐 유명한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그래서 재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재심을 가는 과정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하는 거죠, 재심은. 그랬던 어떤 뭐 사법에 비어 있는 영역이랄까요? 좀 모자란 부분들을 그냥
사실은 알면서도 지내왔던 거예요. 맞아요. 지내오고 그 사법부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지내왔던 건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이 보여준 어떤 행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은 요 멤버가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좀 더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바빠요. 네. 안 바쁘시면 앉아 있으셔도 되는데 그냥 앉아 있을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네. 아니 난 무슨 말만 하면 욕을 먹을. 약간 그 조회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네. 이상한 사람이네. 자, 저희가 요 세 분의 조합은 계속해서 더 유쾌하게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비평가, 노영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두 세 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간다 그러니까 동점이 빠지네요. 안 되는데 2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대법원 관련된 이야기,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김정환 변호사 모시고 또 이 박찬수 대기자와 함께 찬스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부 끝나고 2부 지나갈 때 빨리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자, 2부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함께하는 찬스 인터뷰 박찬수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게 원맨입니다. 완벽하게 김정환 변호사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할 겁니다. 돈가스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돈가스 변호사가 나아요? 아니면 나라구한 변호사가 나아요? 저는 뭐 돈가스 변호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헌법 강의도 하시고 관련된 법률 그 지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최근 대법원 보시면서 그냥 드셨던 생각은 어떤 느낌이던가요? 법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에 대한 외관인데요. 그리고 이 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이제 국민들에게 던져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그 대법원, 법원이 오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정치권이 자기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논쟁의 최종 판관이 법원이다라는 생각에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대법원장이 심사하겠다고 나선 것 굉장히 오만한 거죠.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에도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부정해버린 거니까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많은 국민들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존경한다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그 존중과 존경을 받을 정도의 권위를 스스로들이 깨버린 것 아닌가. 그렇죠. 그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서 오늘 이 사법부의 어떤 민낯이랄까요? 조희대 대법원의 또 이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뭐 사법부 관련된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대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왜 돈가스 변호사인가요라는 질문들이 몇 개 올라오는데요. 예, 제가 항상 이제 뭔가 예를 들 때마다 돈가스 얘기를 하고요. 예, 그 세상에 음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랑 정말 맛있는 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돈가스라고 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저희 언제 돈가스 한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돈가스는 그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때 썰어 드십니까? 아니면 다 썰어놓고 포크로 하나씩? 그 돈가스에 대해서는 굳이 평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질문이 돈가스 맛집 소개해 주세요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냥 돈가스 써 있으면 들어가면 다 맛있거든요. 네네.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사법 해보겠습니다. 개혁 이야기. 일단은 뭐 있었던 일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뭐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서 4월 22일에 전원 합의체 뭐 회부되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이 되고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이 되고 나니까 고법에서 바로 또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잡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어제 예. 오전에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판부가 내세웠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얘기했던 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 뭐랄까요, 균등한 권리 이 부분을 얘기했었고 공정성을 얘기했었어요. 예. 이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공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 것 자체가 이 대법원 결정 판결에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아마도 뭔가 선거 전에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으면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전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공정성 문제로 이렇게 치환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루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국민의 여론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라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서 저는 굉장히 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였다. 네. 그 계속해서 이제 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우리는 이제 사후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조희대가 저는 이번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14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절차 위반이나 헌법 법률 위반을 인정할 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은 네네. 지금 청문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드시. 예, 그 청문회라는 자리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청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의 질문 자체를 이제 당신의 절차 위반과 관련된 왜 이렇게 그렇게 서둘렀느냐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가 중요하거든요. 예. 다른 재판과의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여러 사건과의 비교라든지 이번에 들어왔던 다수 의견에서의 논리, 보충 의견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저는 어떤 청문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이번에 절차 위반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헌법 위반이잖아요.라는 어떻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질문 자체로 국민들이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잘못을 절대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법적으로는 네. 그렇지 않은 네. 어떤 서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청문회야말로 굉장히 국회의원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그 질문을 섬세하게 다듬어서 질문을 들음으로써 질문만으로도 절차 위반이 있었구나. 다른 재판과는 달랐구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 거구나. 이런 헌법과 관련된 어떤 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짜 질문을 잘 다듬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청문회라는 건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법원장이 저희 국회에 청문회라든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점에서 어쨌든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이제 삼권 분립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되고 삼권 분립을 깨는 해치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의 삼권 분립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당연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나오는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 주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통치 구조라는 것이 권력이 한쪽에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을 배분하는 과정이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어서 이 자의에 의한 통치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치주의에서의 사법부가 가지는 기능은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해준다. 네. 권리 보호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권리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헌법 기능과 관련돼서 무언가 대법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청문회에 응함으로써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법원의 권위가 청문회에 나온다고 깨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사과 발언을 한다고 무슨 권위가 내려오겠습니까? 어떤 그 권위는 헌법이 인정하는 권위인데 이 청문회에 출석을 했다 안 했다가 대법원장의 권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국민주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 대법관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그걸 성문화돼 있는 문자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실제 행위를 그렇게 하느냐? 네. 뭐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번에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네. 대권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 뭐 이게 우리가 방송이니까 이례적인 속도라고 하지만 사석에서 초유죠, 초유. 사상 초유. 말도 안 되는 속도 뭐 이런 예, 표현하잖아요. 이런 속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어떤 겉모습이잖아요. 뭐 아까 제가 뭐 이제 그 농담으로 돈가스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사람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냐면 제가 지금 뚱뚱하잖아요. 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있는데. 보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 법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있는데 사상 초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경우가 이전에 없었다. 예, 이것 자체가 이미 분노를 일으킨 거죠. 예, 단순한 의아함을 넘어서 분노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예. 예. 저는 이게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계속 사설이라는 칼럼으로 썼던 얘기가 뭐냐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법원 심리까지 끝내라라는 걸 벌써 마무리하라는 거였죠. 예, 계속 촉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어떤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동의했다고 봐야죠. 네. 동의해갖고 나는 이것을 끝내는 게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걸 끝내는 게 나의 어떤 의무고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네. 무리하게 네.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파기환송을 그 역풍을 지금 세게 맞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의 심리만으로 끝내고 이제 그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상고 기각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상고 기각을 예상했다라고 함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행해가지고 파기환송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파기환송 자체가 제가 보니까 어떤 메시지,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좀 짧지만 결국 중도층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당연하죠.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냥 두거나 아니면 그냥 네네. 뭐 어차피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걸 상고 기각을 해버리면 그거 네. 끝나버리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했을 텐데 네네. 그걸 파기환송했다는 거는 네.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대법원에서 행동을 하면은 네. 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적어도 이제 나름의 예측은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지층과 관련된 건 모르지만 이제 결국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선거는 이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거겠죠. 예. 지금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제 헌법 84조 이야기로 또 돌고 돌아 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이제 가정해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헌법 84조라는 게 이제는 국민들도 많이 아세요. 네. 그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는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네.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재판, 그러니까 처음 기소가 당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에 대한 해석. 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을 재판을 미루는 것으로 지금 법 개정안을 내고 있고 개정을 추진하고 예.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언제 정리가 돼야 된다. 네, 네. 혹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뭐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는 지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개인으로서의 이재명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 원수로서 뭔가 외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행정기관으로서
예,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그 행정 주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법 효과를 가지는 엄청난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흔들지 말라는 게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 취지가 그렇다. 그럼요. 그 예.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취지가 아니거든요.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근데 그러면 왜 내란 외환은 뺐느냐? 내란 외환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그 내란과 외환은 실제로 어떤 군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대통령 재임 중에라도 평가가 돼야 되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 이런 헌법 정신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기소를 뜻한다, 추는 뭐 소송 수행을 의미한다, 막 단어를 가지고 해석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헌법 전체적인 그 지위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입법을 통해서 확인 입법, 즉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헌법 84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 이제 재판 절차를 예.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공소기각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럼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경우의 수가 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이제 재판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예.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필요한데 그 입법이 그럼 헌법 84조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권한쟁의 법원이 입법을 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권한쟁의가 제기될 수 있고 권한쟁의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헌법 그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인 게 이번에 탄핵이 파면이 결정이 나서 지금에 와서 판단했을 때 파면이 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참 결정문이 잘 나왔어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만 그 2월달, 3월달에 기다리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권한쟁의가 그냥 오늘 제기되면 내일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2개월, 3개월 동안에 그 또 평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텐데 갈등이 또 생기겠죠. 그것이 예. 당선 직후라는 겁니다. 당선 직후에 대통령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내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린다.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령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갖고 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즉시 중단된다라는 거 이제 조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넣어 정지를 추진하고 시키는 거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단체들이 이거는 위헌이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저기 헌재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헌법 소원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헌법 해석의 문제니까 결국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건 어떠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판해달라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개정이거든요. 유리한 개정이기 때문에 일단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요. 하지 않겠죠. 법원에 왜냐하면 불리하게 적용돼야지 이제 침익적이어야 심판을 제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정당 입장에서는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자격이 없고요. 헌법소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소원을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임명을 했을 때 그 임명이 저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받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진행되는 재판에 이 재판관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당사자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재판 청구권에 문제가 된다는 이론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만약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이론 구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수익적 행위를 오히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이재명 후보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가 헌법소원을 낼 리는 없는 것이고 이 법이 합법이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런 헌법소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이 84조의 위헌성을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가능성이 없는 그거는 거군요. 헌법재판의 이론을 모르고 하시는 겁니다. 뭐 지금 어려운 얘기들로 이제 뭐 좀 법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입법으로 네. 무언가를 해결하고 근데 이게 그 전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냥 상식 같은 거. 네네.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토론되고 좀 사회 어떤 공론화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 네네. 이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뭐가 너무 저쪽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법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로스쿨 경쟁률이 올라갈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 이제 입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입법이라는 것이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그 권한을 위임한 그 의원들이 어떤 결정한 다수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거는 일단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을 한 후보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다수가 인정을 하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 이 84조의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은 법원이 권한쟁의로 할 수 있는 이론 구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제 법원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흔들겠느냐? 저는 그 권한쟁의로 가지 않을 확률도 꽤 높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84조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국정원의 안정성이나 네네.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설령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앞설 수는 없다. 네네. 국민의 선택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정신이 기반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실 옥중 출마해서 옥중 맞아요. 당선된 예.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네. 왜 그거 허용했냐 하면은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법관의 심판보다는 먼저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엔 그걸 허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처럼 전 국민이 뽑는 선거는 무엇보다도 국내 선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 대법원 소수 의견에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또한 정치의 일환이기 예. 때문에 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전과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가 선택을 받는다면 그 또한 국민들의 선택권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된다면 네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범죄자 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피를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도피가 되는지. 안 됩니다.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함부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궤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경력이 수십 년 쌓여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해야지만 선거로서 당선되는 것인데 어떤 이제 그 앞뒤가 바뀐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군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부장판사님이 글을 쓰셨던데 이번에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골프 그 사진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과연 더 악랄한 것이냐, 더 악랄한 것이냐 예. 이렇게 부장판사님이 글을 예,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공소권 남용이란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에도 이런 식의 결정이 나게 되면 앞으로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선거를 흔들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번 그 빠른 이제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봐, 이거는 유죄야.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국민들이 근데 그게 유죄라는데 그래서 뭐 그 유죄가 있지만 너는 왜 이거를 흔드는데 대통령 선거를 일단 선거는 진행되도록 해줘야지라는 여론으로서 뭔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 니들 왜 이렇게 못됐게 굴어가 아니라 네네네. 내가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왜 니들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느냐. 그렇죠. 여기에 그 방점이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뭐 몇몇 언론이나 또 뭐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는 게 그래서 저도 그 정치적으로 좀 성향이 다른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번 사건에 굉장히 많은 앞 댓글이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이걸 붙이면서까지도 법원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모르겠다. 예.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판결문 보면 그 다수 의견들이 그 케이스를 들잖아요. 부시 고 판례를 듭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그리고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선 치렀을 때 이게 몇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예, 한 2,000표 차이가 났죠.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표 차이가 안 나니까 재검표가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연방 대법원이 그냥 확 속도 붙여가지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3-4일 만에 끝냈죠. 예, 그 케이스를 이번에 들었는데 이게 적절한 예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예입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이 과연 저희가 이제 그 사법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법 시험을 공부하면 세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어를 못하게 되고, 컴퓨터를 못하게 되고, 발표를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이제 사회에서는 영어와 컴퓨터 발표가 중요하다. 되게 슬프네요. 네. 그 대법원 판사님들 중에 과연 그 판례를 찾아보고 그 판례와 관련된 각종 논평을 읽고 그걸 쓰신 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판례를 찾아보고 논평을 읽은 건 아니지만 이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었다. 왜냐? 이 판결은 미국에서도 비판을 받는 판결일 뿐더러 이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도 없고 이 판결은 당시에 분쟁이 생긴 것을 대법원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 분쟁 조정을 대법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조차 비판을 받는 판결인데 전혀 다른. 우리는 지금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없던 분쟁을 만들어내는 판결에서 신속한 앞뒤가 바뀐 예를 들었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 이런 걸로 다 이제 하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비교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번 이제 미국 대선에서 어떤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에서 그 미국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먼저 봤어야죠. 미국 법원은 오히려 표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고를 선거 뒤로 미룬다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음으로써 저희 이번 소수 의견에 나온 그 신속 재판의 원리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다수 의견에 나왔던. 다수 의견에 나왔던. 제가 그 2000년 이때 그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설이 기억나는데 이 판결은 그러니까 엘고와 조지 부시 간의 플로리다 재검표에서 조지 부시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그 당시에서 재검표 중단하라고 해갖고 조지 부시의 승리를 선언한 판결이거든요. 근데 그때 뉴욕 타임스가 앞으로 이 판결은 미국 그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히 논란이 되는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왜? 이거 재검표를 해갖고서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에 거치지 않고 혼란을 빨리 종식시킨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중단해버렸다. 이건 논란이 된다. 근데 저는 그 논란이 된 판결이 하나의 그 저는 긍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 밀말의 긍정성 가진 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세웠던 게 이게 플로리다 재검표가 한 달, 두 달 오래 지속되면은 미국의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어느 쪽도 나중에 승복을 안 할 것이다. 그럼 미국은 이게 두 쪽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부시가 앞서고 있으니까 끝내고서 통합하자라는 게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건 그런 목표였는데 혼란을 막는 판례죠. 혼란을 막는. 근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그 정반대를 한 거예요. 열었죠. 혼란을 열었죠. 반대로. 오히려 국민 분열을 막으려면 사실은 2심 판결을 그냥 수용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깔끔하죠. 그럼 깔끔하게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파기환송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보수 세력은 보수 진영이나 보수 유권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쉽게 대선 결과에 승복을 안 할 그런 빌미를 준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굉장히 나쁜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